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문 정국 오늘 이틀째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관심을 끌고 있는 3명의 장관 후보자. 이미 2명은 어제 임명장이 수여가 됐고요.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그야말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요일 날이 이제 시한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해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야당과 합의하에 좀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처럼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어떤 태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청문은 결국에는 국회 시간이고 청와대 시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저는 보선 이후에 사실상 이 여권은 일종의 이제 민심에 대한 반응성을 좀 최고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2~3명의 어떤 후보자들의 어떤 문제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지금 숫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과거처럼 그냥 밀어붙인다 그러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고 검증을 또 잘 해서 사실상 장관직으로 가야만 그것이 정국에도 이제 국정에도 부담을 좀 덜 들여주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여당이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보호하고 그냥 장관 임명만 보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이번에는 민주당이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하고, 아닌 분은 즉 민심의 기준, 국민의 어떤 눈높이의 시각 속에서 맞지 않는 분들은 과감하게 좀 이 정리를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부터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여당이 자진 철회하거나 지명 철회,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케이스, 아니면 야당이 합의 처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의정 활동하셨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좀 협상, 협의 이런 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또 이번 상황은 전개가 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이 한 달 전, 이전 같으면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여당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이런 기사가 나올 만한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그만큼 민심을 의식해야 됐다는 말씀이고 그 상황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저는 여권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명이냐 2명이냐가 문제다. 다시 말해서 1명 또는 2명이 낙마하는데 그 1명이 누구냐, 1명이냐 2명이냐. 1순위는 제가 볼 때는 이매숙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제가 볼 때는 1순위가 될 것 같고, 2순위가 된다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매숙 장관 후보가 너무 나온 게 많잖아요. 위장 전입도 그렇고, 또한 아파트 다운 계약, 그 가족 동반해서 외유성 해외 출장 간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공직을 맡을 만한 기본적인 준비나 소양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다 받게 되는 그런 구조고,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는 20년간 했다는데 20년간 공직을 하셨는데 재산이 2억밖에 안 된다는 그런 점이 의아하긴 하죠. 배경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부인이 그래도 천몇 점의 도자기를 가져와서 생활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진이 나온 게 아픈데, 사진 일반인들 보기에는 그 쌓아놓고 완전히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대목이 가장 컸잖아요. 어쨌든 두 분 다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특히나 제가 볼 때 크기로는 국민의 더 마음을 상처를 크게 준 거로는 어떻게 보면 이매숙 장관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명이냐 2명이냐의 문제일 뿐, 이번 주말 지나면은 지금 송영길 대표도 광주에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주말쯤에는 내년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1명 또는 2명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불가피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민주당 여권 내에서도 이번에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곤 있는데, 이 대선이 한 10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번 상황에서 행여
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할 경우 청와대 흔들기 쪽으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흔들기 효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응성이 없었던 것을 좀 더 이제 반응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부러 어떤 임혜수 후보자라든가 박주영 후보자에 대해서 뭐 흠집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뚜렷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애써 눈 감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시인한다 그러면 오히려 흔들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바꾼다 그랬을 때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민심에 반응해서 얼마든지 민의에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흔드는 효과가 거의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우리 당에 왔으면 대권 후보가 되실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청문위원이 이런 얘기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김부겸 후보자는 본인의 마지막 공직은 총리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시는 대로 그 앞부분은 그러니까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들 그 이해창 총재 시절이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분이 당시 신한국당일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민주당으로 넘어갔던 그런 어떤 뭐 당적을 바꿨던 그런 분들 이야기니까 뭐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 어쨌든 정가의 뒷이야기고 이제 김부겸 뭐 국무총리는 제가 볼때 뭐 큰 문제 없이 인준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작은 문제들은 많았지만 어제 오늘 굉장히 낮은 자세로 무조건 사과한다 잘못됐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유심히 본 게 여러 대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권의 주류 민주당의 주류 또는 여권의 주류적 시각과는 거리를 두는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좀 뭐 부족하다 생각이 다르다는 표현.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 국민 정서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라든지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그 사면 이야기를 대통령이 건의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국무총리로서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을 잡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는 준비까지 해서 나온 거다. 또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청와대와의 교감 내지는 그래도 암묵적인 뭐라 그럴까 인정 속에서 나온 발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4월 7일 이후에 여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로 저는 보여져요. 인사청문회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대권 주자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저 구도는 비단 한국갤럽뿐만이 아니고 여타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비슷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비교적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적인 활동을 크게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할 즈음만 해도 40%를 치솟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하는 지지율이 나왔었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수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정치 이제 참여 선언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당과의 어떤 관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사실은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런 이 부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던 부동층이라든가 중도층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이제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에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지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양강 구도가 일정 부분 설정이 된 것은 분명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탄력이 점차적으로 더 붙어가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그룹으로
분류가 되죠.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또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제안을 했고요. 대선 경선을 좀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대선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헌 당규고요. 그렇다 보면 9월 9일이면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미리 공개가 돼버리면 흥행해서 좀 성공하지 못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연기하자. 이것에 대해서 가장 반응이 직접적으로 오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여권에서 가장 유력하다라는 평가를 보시는 것처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재수 의원이 공식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 1월 달인가 2월 달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다가 당시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했어요. 완전히 뭐 한판 하자는 이 정도 나오니까 쑥 들어갔는데 이번에 전재수 의원에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른바 친문의 핵심 그룹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된 사안을 전재수 의원이 이른바 그냥 대표 선수로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암묵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저는 있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는 대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지금 선두에 있기 때문에 빨리 후보가 돼서 9월 달에 후보가 돼서 시간을 갖고 나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시간에서 보자면 보십시오. 우리 먼저 2달 먼저 국민의힘보다 먼저 뽑아놓고 국민의힘은 뒤에 11월 달에 흥행을 굉장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 후보는 멀뚱멀뚱 쳐다봐야 되는 상황 이런 점 그리고 코로나 이런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연기론의 명분이 살짝 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지금 당장 뭐 반발하고 결국은 서로의 속내는 조금씩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후보들 진영에서는 시간을 갖고 적어도 조금 추격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것을 이재명 지사 측에는 이제 허락하지 않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때 명분이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서 크게 반발하더라도 어느 데모에 가서는 이것은 절충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은 좀 미리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보궐선거를 보면요. 박영선 후보가 일찌감치 후보로 결정이 됐고 반면에 야권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줄다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사실 주목을 더 끌었던 부분도 있고 그와 또 반대로 또 당원이랑 당규를 바꿔서 또 거기에 대한 좀 쓰라린 기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좀 어떻게 풀어갈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일단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각 당이 다른 경선 룰과 다른 경선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것을 공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견이 없고 조건을 같이 한 상황에서 양당이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데 예. 한국은 지금 이렇게 각 당에게 경선 과정까지는 중앙선관위가 개입을 안 해요. 그들만의 룰을 그렇죠. 적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어떤 판단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2개월 먼저 하는 것이 불리하냐, 뭐 유리하냐, 뭐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출마 선언을 거의 한 선거의 일에 한 2년 전에 합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 11월 초에 경선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딱 3개월뿐이 없어요. 3개월 안에 그럼 그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태부족한 시간이죠. 지금 민주당만 해도 6개월이라 그래도 6개월도 충분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것인데 예.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긴 시간을 사실상 이 후보자로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검증의 시간을 겪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좋은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이제 모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7 재보선 때도 이제 후보 앉는다는 건 당원 바꿔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컨대 11월 달로 바꾸려면 그만큼의 충분한 사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래서 바꾸는구나라는 어떤 부분들을 공감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 뭐
다 코로나에서 미국도 대선 다 치렀고 우리도 선거 다 치렀는데 코로나가 11월 달 가면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 바꾸려면 후보자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 예. 뭐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지금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국은 명분을 어떻게 삼아가느냐 뭐 이 싸움일 텐데 이 논란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셈법들이 다 다르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처음에 저 앞으로 한 달 이상은 이 문제를 갖고 제가 볼 때는 그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이게 너무 한 시간이 주어지면 다른 후보, 그러니까 이른바 제3후보니 이른바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친문 후보니 키워낼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거 아니냐. 예. 당신들 속셈 그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권 민주당 내부에 적어도 현재 지형을 굉장히 좀 흐트러뜨리고 내분을 가져올 큰 저는 요소로 봐요. 앞서서 과거 17대 대선 같은 경우는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로 결정이 됐었고 당시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경선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목을 끌었지만 그래요, 결과는 다르게 나왔고요. 또 반면에 얼마 전에 한 달 전 보궐선거는 또 반대 상황이었기 반대였죠, 때문에 그죠? 네. 정치는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여야 지도부의 오늘 상황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도부가 이제 5.18 앞두고 오늘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도 눈에 띄지만 그보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광주 방문 그러니까. 이것이 앞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광주 찾은 것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앵커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작년 8월이잖아요, 그죠? 그때 국립 8.15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무릎 꿇었던 그 장면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런 게 호남 동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때 호남 동행 행보의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대표 권한당이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 흐름으로 갈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거고 오늘 가서 한 이야기도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는 무안으로 이전한 전남도당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전남도당 사무실 개설에까지 참석했으니까 앞으로 쭉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호남에 대한 어떤 그 야당의 보수 야당의 노력은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거라는 메시지를 오늘 던진 거죠. 이게 당권을 앞두고 있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고민은 영남당이다, 굉장히 지역 정당이다, 뭐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호남행에 대한 것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상쇄시켜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정치적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긴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거를 좀 원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한국 민주주의 사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큰 족적을 남긴 부분인데 예. 여기에서 사실 국민의힘당 야당이 굉장히 뭐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기부터 뭔가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김기현 대행 지금 오늘 찾아가고 이런 모습 굉장히 저는 반가운 목소리고 반가운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금의 어떤 정책 계산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좀 한다 그러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 계산과는 조금 떨어져서 행보를 계속 국민의힘당이 이어간다면 그들이 원하는 이 국민의힘당이 원하는 전국 정당 그리고 호남에서의 지지도 먼 미래가 되지 않아도 뭔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송영길 지도부 역시 광주 찾아서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광주나 호남은 이 여당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뭔가 동력을 찾지 않으면 사실상 대선을 치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 체제가 들어선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호남의 어떤 사랑, 뭐 지지 이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송영길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많이 돌아서고 있는 20, 30대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지금 벌여왔던 어떤 정치와는 조금 다른 맥을 보여줄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또 하나 관심 가는 정치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초선의 김웅 의원이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듣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이 김웅 의원에게 너무 얌전하니까 더 세게 붙어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조금 유심히 봤는데 다시 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만 정치권 인사 특히 국민의힘 인사들 만난 김웅 의원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웅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당 대표 되는 걸 지지한다는 지지 선언을 사실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너무 말씀하신 대로 점잖다. 네. 왜 내가 왜 꼭 당신이 왜 꼭 당선돼야 되지? 다른 사람은 왜 안 되는지 세게 붙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세게 강하게 주장해라. 그리고 코치를 좋은 코치 이런 걸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적어도 초선 의원이 되는 게 당선되는 게 이 당대표 되는 게 국민의힘의 변화를 가장 쉽게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는데 착안을 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김웅 의원을 지지선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이 뭐 국민의힘 당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신호는 적어도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으로도 평가하는 그룹에게는 큰 신호를 줬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4월 8일부터 이제 비대위원장직 놓고 물러난 이후에도 국민의힘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이렇게 당대표 후보를 또 만나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 행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당과 거리를 두고 뭐 나는 이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행위는 아직도 애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쇄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의 쇄신에서 가장 빠르게 느끼는 거는 인적 쇄신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당대표를 뽑는데 지금 과거의 대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야당에서 여당 욕한다는 표현이 좀 그러면 비난할 때 표현이 뭐냐면 회전문 인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회전문 대표예요. 계속해서 그 인물이 계속 돌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의 어떤 호응 못 얻는다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뭔가 인적 쇄신하려면 세게 해야 되는 것이고 김웅 의원 같이 초선 의원이 뭔가 새바람을 불러 넣어주면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기대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윤석열 전 총장도 그 당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웅 의원이 초선이지만 당의 얼굴이 된다면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게 야권에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은 본인이 당대표 되면 무조건 김종인 위원장 모셔가겠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어디로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최저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승리라는 성적표를 갖고 있다는 점, 그것이 운이든 뭐든 운도 하나의 정치적 능력으로 본다면 인정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당을 떠나신 이후에 말씀이나 이것은 지나친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김웅 의원은 그 경륜과 능력을 한 번 더 모시겠다는 취지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김웅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건 이런데 내가 저도 윤석열 총장이 이 당에 들어오도록
국민의힘으로 합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당을 싹 바꿔야 되고 당을 싹 바꾼 데는 자기만한 적임자가 없다. 네. 바꾼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